안녕하세요. 2014년도 3회차 기출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567페이지입니다. 자, 1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상 육아휴직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제가 2014년도 1, 2회차를 하면서 계속 강조했던 게 뭡니까? 문제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기출문제를 통해서 본문을 정리해라. 이런 것들을 제가 계속 강조를 했었어요. 어쨌든 근데 안 하려고 하지만 제가 또 조금은 좀 비슷하게 좀 나갈 테니까 제가 이번 회차부터 그걸 안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또 하셔야 돼요. 제가 안 하더라도 저처럼 안 한다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항상 모든 문제를 풀 때 그렇게 본문 정리하는 연습을 가지십시오. 그래서 자, 육아휴직이라고 했는데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서요. 육아휴직은 우리 교재 3개 법에 걸쳐 있습니다. 크게는 근기법에도 있고요. 근기법에 육아휴직을 통해서 근로자에게 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줘라. 근기법이 뭐라고요? 근로자에 대해서 누가 해줘라? 사용자가 해줘야 될 내용을 적어놓은 게 근기법입니다. 그죠? 그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나오는 것처럼 남녀고용평등법에도 자, 남녀고용하고 일가정 양립 지원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에 대해서 쓸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것들을 지원해줘라. 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육아휴직에 대해서 회사 입장에선 무급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준다? 국가에서 준다라는 거죠. 국가 누가? 고용보험에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용보험법에도 들어가 있죠. 얼마를 줘라 뭐 이런 식의. 그러다 보니까 3개의 법률에 걸쳐 들어가 있는 게 육아휴직이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출산 전후 휴가도 마찬가지로 3개의 법률에 다 걸쳐 있습니다. 자, 그럼 육아휴직은 누가 쓸 수 있는 겁니까? 육아휴직은 신청자는 누구죠? 만 8세 이하, 그 다음에 초등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다 해서 남성 근로자도 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입장에서 그거 애엄마만 쓰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애엄마도 직장생활하고 애아빠도 직장생활한다 그러면 두 사람이 아이가 하나라도 각각의 1년씩 2년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굉장히 좋은 거죠, 사실은. 법의 취지는 좋은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죠. 그죠? 그 다음에 그럼 누가 못 쓰느냐? 입사 후 1년이 안 된 자는 못 쓰고요. 그 다음에 배우자가 이미 동일한 자녀에 대해서 쓰고 있다. 그럼 못 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가 동시에 쓸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각각 따로따로 써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경우 못 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몇 년을 쓸 수 있다? 기간은 최대 1년이다. 그죠? 또 뭐가 있나요, 여러분들? 육아휴직은 뭐에 포함시킨다? 근속기간에 포함시켜준다. 내가 일 안 하고 1년 동안 애 키우느라고 집에서 놀았지만 회사 다닌 걸로 인정해 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퇴직금 받을 때 그 1년 일 안 했지만 1년 한 거를 플러스해서 퇴직금 계산해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근데 누구는 안 된다. 누구는 근속기간에서 빼준다. 잘 기억하십시오. 빨리빨리. 맞습니다. 제가 교육을 잘 시켰네요. 일반적인 경우에는 근속기간에 포함시키는데, 자, 근속기간에서 제외되는 사람들이 있다. 기간제와 파견제, 그죠? 이 두 사람들은 근속기간에서 제외시켜준다. 그 기간 동안에, 일한 게 아니에요. 갔다 오서 다시 1년 일하셔도 돼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정도만 기억하시고 봐도 조금은 수월하시겠죠. 근데 내가 지문을 풀다 보니까 다른 얘기가 나왔어. 그럼 제 교재 피셔가지고 조금 더 정리하십시오. 아시겠죠? 그렇게 정리하십시오. 꼭. 자, 문제를 보겠습니다. 육아휴직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자, 이 경우에 누구도 포함된다? 입양한 자녀도 포함된다. 입양.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한다. 그 다음에 육아휴직은 1년 이내로 한다.
육아휴직은 휴직의 일종이기 때문에 근속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이게 잘못된 거죠,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몇 가지 안 된 주간 이런 것들을 항상 정리해 놓으시면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육아휴직에 대한 것들, 이거 외에 뭐 몇 가지 더 정리해 놨다. 그럼 그래, 육아휴직 문제 나와도 이제는 난 문제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정리하시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다음은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된다. 당연한 거죠. 2번 고용보험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피보험 기간이 2년이며 이직일 현재 45세인자의 구직급여 소정급여 일수는 150일이다. 예. 이거 제가 말씀드렸던 박스 그릴 줄 없으면 되게 어려워지는 거죠, 이게. 자. 1년 미만자. 그죠? 1년 미만. 근로자는 1년 미만이 있는데, 누구는 없다? 예,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일반적인 자영업자. 예, 죄송합니다.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근로자도 되지만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이 되잖아요. 그죠? 자영업자는 1년 미만이 없다. 1년에서 3년, 3년에서 5년, 5년에서 10년, 그 다음에 10년 이상인 거죠. 그 다음에 나이로도 구분한다 그랬죠. 30세 미만, 30에서 50세, 50세 이상. 장애인은 50세 이상으로 다 봐준다. 그랬을 때, 자, 무조건 1년 미만 가입한 사람들은, 야, 니네는 보험료도 조금 냈는데 뭘 많이 타갈라 그래. 기본만 줄게. 뭐 이런 식인 거야. 그래서 다 1년 미만 가입한 사람들은 90일만 주는 거야. 그래도 많이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예를 들어서 임금이 200만 원이라 그래도요. 여러분들이 고용보험료로 냈던 거는요. 몇천 원밖에 안 돼요, 한 달에. 예를 들어서 5천 원이었다. 그러면 5천 원 곱하기 12개월 하면 얼마예요? 10달이면 5만 원이니까 6만 원이겠죠. 6만 원이잖아요. 6만 원 내고 90일을 받아가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많이 받아가는 겁니까, 사실은. 그죠? 예. 그러니까 90일,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최소한 받더라도 한 달에 120만 원 이상 받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이익이에요. 나는 단지 1년에 6만 원 고용보험료 냈는데 나한테 120만 원씩 석 달을 준대요. 얼마나 좋은 겁니까? 예, 그렇게 되는 거야. 어쨌든 90일밖에 안 준다겠다는 거. 또 젊은 층, 야, 니네도 빨리 취업할 수 있잖아. 니네 90일까지밖에 안 줄 거야. 이런 거죠. 자, 여기서부터 어떻게 한다? 첫 번째 우측으로 늘어나면서 30일씩 늘려라. 120, 150, 180. 두 번째 밑으로 내리면서 또 30일씩 늘려라. 120, 150, 150, 180, 180, 210, 210, 240. 그래서 최종적으로 240일이 안 나오면 잘못 그린 거라 그랬습니다. 제가 잘못 그린 거라고. 요거 하나만 기억해도 굉장히 쉬워진다. 예.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1번 문제가 1번 지문이 어떻겠죠? 2년이며 피보험 기간이 2년. 여기죠. 그 다음에 나이가 몇 세다? 45세다. 그럼 며칠이야? 120일이었던 거죠. 근데 여기서 며칠이라 그랬어요? 150일이라 했던 거죠. 그럼 옳지 않은 거죠. 그죠? 예. 1번에 옳지 않았고. 2번 65세 이상인 자에게 고용보험법상의 고용 안정과 직업능력 개발 사업은 적용된다. 예, 이거 맞습니다. 예, 이거 제가 처음에 지워 되겠죠? 예. 잘 못 보신 분은 돌려보세요. 동영상 강의의 좋은 점이 그거죠. 뒤에 굉장히 빨리 지나왔어. 조금 천천히 보거나 뒤에 거 돌려서 보시면 되는 거죠. 예. 자, 고용보험이 제가 이렇게 정리 안 한다고 그랬는데 계속 정리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몇 가지 문제를 이렇게 해드릴게요. 대신 여러분들이 계속 이렇게 정리하시는 연습을 들이세요. 고용보험 적용 제외. 적용 제외되는 사업이 있죠. 첫 번째 농림어업 중에서 4인 이하이면서 법인이 아닌 자. 두 번째 공사, 총공사 금액 2천만 원 미만이거나 등등등. 세 번째 가사 사용 사업, 예, 가사 서비스업. 그 다음에 제외되는 근로자. 첫 번째가 65세 이상, 65세 이후에 뭐 한다? 채용되거나 창업하는 자. 그 사람들은 실업급여는 안 되는데 뭐는 된다? 고용 안정과 직업 능력 개발은 가능하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누구다? 소정 근로 시간이
주에 15시간 미만, 월에 60시간 미만. 제가 쓰는 게 조금 그런데 제 얘기는 정확히 들리시죠? 60시간 미만이라고. 60시간 미만. 세 번째 공무원, 네 번째 사립학교연금법 직원 적용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별정 우체국 직원과 외국인 해서 이 세 가지 층은 연금이 있기 때문에 실업급여라는 걸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고용보험 자체를 들어가지 않는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러한 제외되는 근로자 중에서 65세 이후에 채용되거나 근로자죠. 창업하거나 자영업자가 되겠죠. 이런 사람들 중에서 실업급여는 안 되지만 고용 안정과 직업력 개발은 가능하다. 예. 그래서 그거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가 맞는 얘기고요. 세 번째는 뭐가 그럼 틀렸냐? 구직급여의 기초,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 1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보험료징수법에 따른 기준임금을 기초 1액으로 하는 게 아니라 보통 이제 그 구직급여 산정할 때 평균임금 갖고 해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 저액이라는 것은 적을 경우라는 거예요. 적을 경우. 통상임금보다 평균임금이 적을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때는 그냥 통상임금을 계산해 주겠다. 이런 뜻이었던 거예요. 그 얘기를 잘못 적어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구직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이전 18개월간의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뭐라 했습니까? 12개월에 90일이라고 잘못 적어놨죠. 예, 그거 잘못됐고요. 3번 근로의 권리에 관한 내용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쟁의권입니다. 쟁의권. 예, 근로의 권리라기보다는 이거는 단체 행동권에 관련된 내용이었던 거죠. 그래서 단체 교섭을 실시했을 때 단체 교섭이 원만하게 타결되면 쟁의라는 건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게 타결이 안 된 거죠. 그랬을 때 발생하는 게 쟁의 행위고요. 그 쟁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게 단체 행동권입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에 4번 직장 내 성희롱의 성립 요건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사업주 또는 상급자 또는 남녀 근로자가 다른 근로자에게 하는 것 맞죠? 직장 내 여러분들 다른 근로자, 남녀 근로자 여성이 남성을 성희롱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남자가 여자만 하겠지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여성 근로자가 남성에 대해서도 성희롱했다. 그럼 직장에서 이루어졌던 그게 직장 내 성희롱이 되겠죠. 어쨌든 다른 근로자에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해서 이루어져야 되고 직장 내에서만 이루어지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회식을 갖다든가 혹은 야유회를 갖다든가 혹은 워크숍을 갖다든가 어쨌든 등등 회사가 아닌 장소에서 벌어지더라도 직장 내에 어떤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내 직장 동료야, 상사든 사장이든 이 사람이 나한테 했다. 그럼 직장 내 성희롱이라는 거죠. 성적인 언어나 행동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 그래서 4번의 정답은 3번이죠. 5번 노동법에 대한 설명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근대 시민법의 원리를 변형해왔지 부정한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노사 대등의 원칙을 실현하고 있고요.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 발전시키는 거죠. 자본주의가 뭡니까? 뭔가 내가 팔 수 있는 건 내다 팔고 뭔가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전엔 원시 시대는 이제 물물교환이라는 게 있었지만 현대사회에 들어서면서는 그게 화폐라는 게 있게 화폐로 교환할 수 있는 거죠. 근로자 입장에서는 뭐야? 노동력을 내다 팔고 그에 상응해서 임금이라는 화폐를 가져오는 거죠. 그게 노동법. 그래서 노동자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죠. 근데 근대 시민법의 원리를 부정한 건 아니고요. 수정되어 온 거죠. 수정. 이게 잘못됐고요. 그 다음 6번. 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거로만 본다면 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는 사업은 딱 두 가지입니다. 근로자 공급 사업하고 근로자 파견 사업입니다. 이거는 직업안정법에 있고요.
이거는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해서 파견법에 있습니다. 네, 어쨌든 요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만 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는다. 물론 우리 교재 외에 대한민국의 법은 엄청 많습니다. 그 많은 법률 중에 허가받는 것들 많죠. 그러나 우리 교재에 들어가 있는 것만 갖고 따졌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럼 뭡니까? 정답은 3번이겠죠? 근로자 공급 사업이죠. 그 다음에 7번 고용정책 기본법의 목적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노동시장의 효율성과 인력 수급의 균형을 도모하고요.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에 이바지하고요. 근로자와 사업주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지원한다. 예, 근로자는 모르겠는데 사업주는 아니고요. 또 이 고용정책법의 목적은 이게 아니었고요. 이게 그 근로자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 향상 이건 이제 어디에나 헌법에 좀 나와 있는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함정이에요. 잘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국민 개개인이 평생에 걸쳐 직업 능력을 개발하고 더 많은 취업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한다. 예, 직능에 관련된 것도 살짝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8번 남녀 고용 평등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도 반드시 적용되어야 하는 것은 5명 미만 사업장에서는 좀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교육 배치 승진이라든가 혹은 임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조금 차별둬도 된다 그랬었죠. 근데 모집과 채용에 있어서만큼은 차별하지 말아라. 예, 요게 이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나머지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임금이라든가 혹은 교육 배치 승진이라든가 정년 퇴직 해고 이런 것들은 아주 작은 4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남녀를 차별해도 법률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어쨌든 자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9번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상 국가 및 사업주 등의 책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지자체, 근로자 단체 등이 하는 직업능력 개발 사업을 촉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의무. 예, 당연히 있겠죠. 사업주,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업능력 개발 훈련에 관한 상담, 취업 지도, 선발 기준을 마련할 의무. 예, 뭔가 좀 잘못됐죠. 사업주인데 무슨 취업 지도를 해요? 예, 그렇죠. 아니 자기네 직원이 자기네 회사에 들어왔는데 딴 회사에 가라고 취업 지도 해줘요? 그건 아니잖아요. 좀 이상하잖아요. 여러분들 읽다 보면 좀 이상한 걸 발견하셔야 돼요. 예, 취업 지도는 뭐예요? 취업 잘 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거잖아요. 근데 사업주가 우리 회사에 들어온 직원들을 뭐로 취업 지도를 해줘요? 너 딴 회사 가기 위해서 야 이거 준비해야 돼. 그런 미친 사업주는 없겠죠. 예,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어쨌든 그렇다는 거죠. 그럼 누가 할 것 같아 이거? 예, 교육기관에서 하는 거예요. 교육기관.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에서 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예.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고요. 그 다음에 사업주단체. 이것도 맞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하는 자. 여기서 나오는 거죠. 똑같은 지문 나오잖아요.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상담, 취업, 지도, 선발 기준 마련 등을 하여 근로자가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 예, 이게 훈련기관에서 하는 거죠. 아시겠죠? 예. 그래서 2번이 잘못됐습니다. 10번.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상 고령자 고용 촉진 및 고용 안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기준 고용률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하여야 한다가 아니죠. 예. 뭐라고 했습니까? 노력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노력. 예. 고령자법에서 빠질 수 없는 거. 딱 두 가지죠. 예. 고령자 혹은 준고령자에 대한 연령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뭐랬다? 고령자 기준 고용률. 국가에서 자, 각 기업은 고령자에 대해서 이 정도는 고용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나온 거지 이거 반드시 고용해야 돼 라는 거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기준 고용률을 마련해 놓고 이건 노력해 주세요 라고 하지만 다른 것들 예를 들어서 야 니네 회사 몇 명이나 고령자 고용하고 있니? 라는
그런 보고사항은 뭐에 따라 반드시 해라. 그건 의무사항이다. 또 예를 들어서 뭐 정년에 관련된 것도 마찬가지였죠. 정년 현황을 보고하는 것도 반드시 해주라고 그랬죠. 그런 것들은 해주는 거지만 이렇게 기준 고용률 이상으로 해야 된다는 아니다라는 거죠. 해야 된다는 뭐예요? 의무사항인 거예요.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런 거죠. 예. 그 다음에 2번 기준 고용률에 미달하는 고령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매년 노동부 장관에게 고령자 고용 분담금을 납부해야 된다. 이것도 아닙니다. 예. 매년 노동부 장관에게 고령자 고용 현황을 보고하는 건 맞지만요. 분담금 내는 건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들 혹시 회사에서 인사 쪽에 계신 분이 헷갈릴 수 있는 게 장애인에 대해서는 장애인 분담금을 내요. 근데 고령자는 이게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분담금 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3번 고령자 기준 고용률 이상으로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준다? 조세 감면해주고, 그죠? 예, 기준 고용률 이상으로 고용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두 가지를 주죠. 조세 감면해주고, 이건 반드시 해준다라는 거죠. 해주고, 뭐 한다? 예, 그 고용 지원금은 어떻게 할 수 있다? 지원할 수 있다예요. 그러니까 이건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다라는 뜻인 거죠. 그러나 이거는 반드시 해준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지문에 나왔던 것처럼 조세 감면을 한다예요. 이게 맞는 얘기예요. 예. 다음에 4번 국가나 지자체 공공단체에 있어서는 공공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의 장은 그 기관의 우선 고용 직종의 고령자와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예, 장애인이 잘못 들어가 있죠. 고령자에 대해서는 적합직종이죠. 적합직종. 우선 고용 직종에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해야 하는 게 맞아요. 의무사항이에요. 그 다음에 11번 고령자법의 정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사업주는 정년에 도달한 자가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할 때 그 직무 수행 능력에 맞는 직종에 재고용하도록 노력해 줘야 되는 거예요. 예, 노력이에요. 이것도 의무사항은 아니죠.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없다가 아니라 달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 깎아서 예를 들어서 뭐 500만 원 받던 사람이 200만 원만 드려도 될까요? 오케이. 그럼 이제 다시 재고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노동부 장관은 정년 퇴직자를 재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죠. 이것도 지급한다가 아니에요. 예. 그 다음에 노동부 장관은 정년 퇴직자의 퇴직의 사유로 이직 예정인 고령자의 구직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것도 지원할 수 있다요. 그 다음에 12번 직능법에서 훈련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자는 당연히 이제 그거예요. 근로자의 개념을 묻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본문할 때 근로자의 그래서 재직자로만 볼 것이냐? 재직자 플러스 뭐다? 예, 실업자까지를 근로자로 봐줄 것이냐? 그래서 근기법과 고령자법에서는 재직자에 한정한다 근로자를. 그러나 나머지 4개의 법에서는 실업자까지를 도와준다. 그 나머지 4개 중에 직능법이 속해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말 자체가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이잖아요. 그러면 근로자에 대해서 직업능력 개발 시켜주는데 누가 들어가 있다고요? 실업자가 들어가 있다고요. 예. 그럼 대상이 되는 사람은 누구예요? 3번 실업급여 수급자겠죠. 실업자니까. 그 다음에 13번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와 수급 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직일 이전 12개월간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180일이 맞는데 이직일 이전 12개월이 아니고 18개월간이죠. 그 다음에 근로에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에 의사가 없어 취업하지 못한 상태로도 수급 자격이 있다가 아니라 없죠. 근로에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에 의사가 있어야 되고 그런 상태에서 취업하지 못한 것을 실업이라고 표현한다 그랬죠. 피보험자가 해고된 경우에는 해고 사유와 관계없이 수급 자격이 있다가 아니죠. 그래서
근로자 입장에서 회사에서 나왔을 때 두 가지 경우는 받을 수가 없다. 뭐한 경우? 중대 귀책 사유. 두 번째, 자원 퇴사일 경우. 그러니까 뭐야? 본인이 너무나 큰 잘못을 저질렀어요, 회사에. 그래서 나오는 경우, 혹은 그걸 피하기 위해서 본인이 그냥 그만둘게요, 이렇게 나오는 경우인 거죠. 그 외에 자원퇴사는 많겠죠. 다른 회사에 갈래요, 사업할래요, 뭐 등등등 그렇게 나오는 경우죠. 그럼 못 받는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피보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수급 자격이 없죠. 예, 맞는 얘기죠. 그래서 13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14번 근로기준법상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요건이 아닌 것은, 예, 이것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자, 정리해고. 해고는 요건을 갖춰야지 인정받을 수 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경영상의 긴박성이 있어야 된다. 정말 이게 굉장히 시급하게 어려워. 그래서 근로자라도 얼마 정도 내보내야 돼. 뭐 이런 뜻인 거죠. 두 번째, 해고자 선정할 해고 회피 노력을 해야 된다. 세 번째, 해고자 선정할 때 어떻게 하라?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하라. 그 다음에 네 번째, 50일 전에 근로자 대표와 사전에 협의해라. 이런 요건들을 갖추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정리해고가 인정받지 못한다. 이런 거죠. 예. 그 얘기죠. 그러면 정답이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얘기했으면 뭐 여러분들 이제 정답을 보이겠죠. 그래도 안 보이나요? 예, 3번이 잘못돼 있네요. 동의라는 표현을 썼죠. 저는 협의라는 얘기를 했는데 지문엔 뭐래? 동의라는 표현을 썼죠. 협의는 동의 다르졌죠. 협의는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라고 노조위원장이든 근로자 대표한테 사용자가 얘기할 수 있는 그 선에서 끝나는 거죠. 동의는 자 이렇게 할 테니까 너희들 어떻게 할래? 동의는 뭐예요? 오케이 했을 때 동의라는 거예요. 노! 그럼 동의가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예. 그럼 14번의 정답은 4번이고요. 그 다음에 임금 지급의 4대 원칙을 물어보고 있어요. 15번 문제는 뭐였습니까? 통화불, 직접불, 정기불, 그 다음에 전액불. 그죠? 이 네 가지 원칙을 지키라는 거죠. 그럼 뭐겠어요? 예, 2번이죠. 일시불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16번. 고령자의 고용 촉진을 위하여 고용해야 할 제조업의 기준군. 예, 고령자 기준 고용률. 고령자법에서 빠지지 않고 나오는 단골 메뉴 시험 문제라고 그랬죠. 그래서 제조업은 몇 %다? 2%. 그 다음에 운수업, 부동산업, 임대업은 몇 %다? 6%. 기타 몇 %다? 3%. 반드시 기억하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자, 그럼 66번의 정답은 뭐죠? 1번이죠. 17번 가로에 들어갈 알맞은 것은 무료나 유료 직업 소개 사업을 하는 자 또는 종사자는 구직자의 연령을 확인해야 하고 미만의 근로자를 몇 세 미만의 근로자를 소개하는 경우에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예.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 어떤 게 기억이 나시나요? 여러분들 이 얘기하면. 예. 연소자 증명 서류. 예. 그래서 근기법에서도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할 때 연소자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야 된다. 어린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래서 첫 번째, 만 18세 미만자에 대해서는 연소자 증명서가 있어야 된다. 그게 이제 지금 나왔던 것처럼 가족관계 증명서류라든가 친권자나 후견인의 취업 동의서였죠. 두 번째, 18세에서 15세에 대한 사람들은 노동부 장관이 발급한 취직 인허증이 있어야 된다.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15세, 13세. 이 경우에도 또 취업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공연 예술 분야에서만 가능하다 그랬죠. 물론 취직 인허증이 있어야 되고, 취직 인허증은 학업에 지장이 없는 상태에서 그 시간대에 일하는 거에 대해서 발급해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도 들어가죠. 취업 시간도. 예, 그 취직 인허증에는. 어쨌든
근기법상에서도 사용자가 근로자를 이렇게 미성년자를 채용할 때는 조심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었다면, 자, 직업안정법에서는 누가 있는 거야? 직업 소개하는 사람들. 직업 소개할 때도, 자, 니들 입장에서 직업 좀 구해주세요 라고 온 구직자가 나이가 어리면 확인해서 미성년자라면 어떻게 해줘야 된다? 친권자나 후견인의 취업 동의서를 받아야 되고요. 그죠? 첫 번째는 그런 친권자나 후견인의 취업 동의서를 받아야 돼요. 두 번째는 어떻게 된다? 청소년이나 미성년자 가서는 안 되는 곳에 취업시켜서는 안 되고, 또 세 번째 청소년이나 유해업소에도 소개시켜서는 안 되는 거죠. 네, 이런 것들을 하라고 돼 있었던 거죠. 예, 그거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그럼 몇 세 미만이에요? 18세죠. 예. 그 다음에 18번 직능법상 훈련이 중시돼야 되는 대상이 아닌 것은, 예, 첫 번째 제조업의 생산직에 종사하는 근로자 당연히 중시돼야 되고요. 이거 좀 기억하시라고 그랬고, 단시간 근로자, 그 다음에 기초생활수급권자, 비진학 청소년은 아닙니다. 비진학 청소년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학교를 보내서 공부를 좀 더 시켜야죠. 예. 예, 그런 거죠. 그 다음에 19번 근기법상 개념의 정의와 틀린 것은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아닙니다. 예. 이거는 근기법상의 근로자 개념이 아니고요. 노조법상의 근로자 개념입니다. 예, 그러니까 노조법상에서는 임금 아니더라도 다른 수입에 의존하더라도 근로자로 봐요. 그러니까 노조비를 걷어서 그것만 갖고 생활해도 임금 안 받더라도 그게 근로자예요. 근데 근로기준법상에서의 근로자는 4번 지문에 나오네요.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떤 명칭으로든 지급한, 이건 임금이구나. 어쨌든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수입을 얻어가는 것을 근로자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근기법상에서는. 그래서 1번이 잘못되어 있고, 2번 사용자는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사업주를 위하여 행하는 자, 이것도 사용자에 포함되고요.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하죠. 4번도 맞는 얘기고요. 그래서 19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자, 20번. 고용정책 기본법상 한국자벌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한국자벌대는 뭐예요? 예. 고용정책 기본법에 의해서 설립된 기관이고요. 그 다음에 한국고용정보원의 산하기관이죠. 산하기관으로 한국자벌들을 설립한 거죠. 말 그대로 직업의 세계를 알려주는 그러한 역할을 해주는 게 한국자벌드예요. 그래서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주로 뭘 하나요? 직업 정보를 발간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직업 사전이라든가 직업 전망서 뭐 등등등. 그 다음에 또 직업 심리검사 도구를 개발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이 산하기관에서 조금 더 현실적으로 실현해 볼 수 있도록 해줘요. 그래서 한국자벌드에 가면 뭐 이런 것들을 직접 해볼 수도 있지만 직업 심리검사를 받아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했던 것처럼 직업의 세계에 대해서 알려준다니까 체험활동도 할 수 있어요. 체험활동. 이런 것들을 해주는 기관이 한국자벌드다. 자, 그러면 지문을 볼게요. 한국자벌드는 법인으로 하고요. 맞습니다. 한국자벌드는 수익사업에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입장료, 체험 관람료 징수, 광고 등의 수익사업을 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습니다. 예, 요거 제가 법문 할 때 말씀드렸었죠. 이 세 가지 수익사업을 할 수 있고요. 요게 틀렸죠. 그 다음에 개인 또는 법인, 단체는 자벌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자벌드의 금전이나 현물, 그 밖의 재산을 출연 또는 기부할 수 있고요. 정부는 자벌드 운영에 관련돼서 국유재산법이나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이나 국유물품을 한국자벌드에 무상으로 대부 또는 사용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예.
뭐 어차피 이 법에 따라서 만들어진 기관이고 국가 사업을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국가의 물건을 가져다 쓸 수 있는 거죠.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2014년도 3회차도 마쳤는데요. 하여튼 제가 신신당부합니다, 여러분들한테. 문제만 풀지 말아라. 문제 풀지 말고 그 문제에 나오는 뭔가의 핵심, 뭐 고령자에 관련된 것이었다, 혹은 고용보험에 관련된 것이었다, 혹은 실업급여에 관련된 것이었다. 그러면 그것들에 대한 본문으로 돌아가서 본문의 내용을 노트에다 정리해라. 결국은 여러분들 이런 연습을 이게 복습하는 거예요. 풀면서 복습하면 훨씬 더 정리가 잘 되십니다. 아시겠죠? 당부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